안녕하세요. 저는 난영고대 지금 스쿨 오브 케미컬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에서 조교수로 있는 송주아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발표를 하게 되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최대한 솔직하고 혹시 도움이 될 정보들이 있으면 최대한 공유를 하고 또 Q&A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사실들이 좀 공유가 되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일단 제목은 슬기로운 조교수 생활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황 박사님이 전에 발표하셨던 거는 이제 포스닥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잡에 대한 고민이나 본인의 이제 앞으로의 진로 방향, 뭐 아니면 어떻게 살 것인가 뭔가 좀 이렇게 이 전 단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일단 잡을 잡고 나서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혹시 박사님들이나 아니면 지금 포스닥하고 계신 박사님들이나 아니면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교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교수 이런 경험들을 쌓아서 이제 이런 대학이라는 어떤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슬기로운 조교수 생활이라고 한다면 별로 슬기롭지 않아요. 슬기롭지 않아서 좀 슬기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약간 반어적인 표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을 구해서 살아남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자신이 노출이 되고 이제 거기서 최대한의 생존 전략을 펼쳐서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가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고비고비를 넘겨가는 그런 삶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 사실에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 박사님 또 발표를 잘 해주셔서 저는 일단은 제 경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좀 팩트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팩트에 관련돼서는 제가 혹시라도 아는 사실이 있으면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조교수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포스닥 분이 발표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은 제가 그냥 쭉 조교수가 되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조교수로서의 역할이 부여가 되는지 조교수가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테뉴어라는 과정이 이제 싱가포르 학교는 특이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마 테뉴어가 있거나 아니면 있어도 싱가포르가 다른 방식으로 테뉴어가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테뉴어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힘든 점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면 좋은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제 과협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도움이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저희들이 이제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은 이제 공대니까 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3, 4년 정도 공대 이제 학부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4년에서 6년 정도 박사를 하게 되고 박사를 받고 나서 이제 보통 첫 번째 포스닥 자리를 한 2, 3년 정도 이제 연구를 해서 본인의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운이 좋으면 그때 교수가 되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좀 여러 가지 사정상 한 번 더 포스닥을 해야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기간이 늘어나죠. 언제까지 늘어날지는 본인의 운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바로 교수가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아니면 이제 여러 번 제 친구 같은 경우 10년을 포스닥을 했거든요. 지금 교수를 잘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서 어떻게 하면 빨리 조교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연구 분야와 본인의 좀 운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하지만 그 친구 지금 10년 그 포스닥 생활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지 테뉴어는 3년 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언젠가 고비는 빨리 오건 늦게 오건 자기가 넘어가면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또 그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교수가 되는데 조교수가 되려면 일단 패컬티 인터뷰를 거치겠죠. 그래서 일단 본인이 여러 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하는 학교에서 일단은 인터레스트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 스케줄을 잡고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를 가서 이제 학교도 둘러보고 자신의 연구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잡 오퍼를 받게 되죠.
이제 이때부터 본인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인터뷰까지 해서 하는 건 본인의 일이지만 이제 잡 오퍼를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신의 생존이에요. 왜냐면 오퍼를 잘 받을수록 시작점이 좋아요. 그래서 오퍼를 어떻게 하면 잘 받냐? 본인의 가치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퍼를 잘 받으면 뭐 스타트업 그 펀드를 잘 받는다든지 샐러리 내고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필요한 장비들을 세큐어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컬래버레이터를 잘 만들어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셋업을 본인의 연구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오퍼를 받을 때 구성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걸 잘 못하면 고생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참고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왜냐면 제가 싱가포르에 교수를 지원할 때는 저도 싱가포르이 어딘 잘 몰랐어요. 저는 싱가포르이 솔직히 동남아시아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하나의 그 나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그마한 섬인 줄 알았는데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제 남편이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살 곳이 필요했어요. 근데 중간 정도 나라에서 살면 좋겠다. 영어밖에 못하는 이 친구를 이제 데리고 살려면 싱가포르이 제일 낫지 않겠냐. 그래서 싱가포르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오퍼를 받았을 때 싱가포르이 어떤 환경으로 리서치가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과 비슷하겠지 생각을 해서 비슷한 수준의 제가 아는 한 뭐 한국에 있으면 일단 한국은 좀 도와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교수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그래도 테니어 시스템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받게 되면 잘 도와줘요. 왜냐면 잘 그 조교수가 성장을 해서 부교수가 되고 정교수가 되는 과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교수 때부터 잘 친해져야지 이제 쭉 정교수까지 오기 때문에 왜냐면 테니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미 뽑은 교수를 쫓아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교수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많이 도와주는데 여기는 테니어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남아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먼저 잘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컨셉이 없어서 그냥 오퍼를 받는 대로 받았어요. 내고 없이. 그러고 나서 많이 후회를 했죠. 또 파이널 디시전은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본인이 생길 거예요. 뭐 한 군데만 붙으면 그쪽에 대한 옵션만 고려하겠지만 여러 군데 붙으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파이널 디시전을 내리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교수가 됐어요. 이제 데이 1부터 조교수로서의 역할이 이제 여러 관점에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 포스터가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교육자로서의 삶도 살아야 돼요. 뭐냐면 티칭이 들어가고요. 그 여러 가지 학부생 프로젝트며 대학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매니저로서의 역할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학원생도 당연히 지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뭔가 에듀케이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구자이기 때문에 왜냐면 하신 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연구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프로포절들을 써서 연구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스타트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이름이 걸린 그런 연구 프로젝트들을 운영을 해야지 독립적인 연구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포절을 열심히 써서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어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웃풋은 논문 아니면 투터 이런 것들로 본인이 계속 업적을 쌓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의 업적을 쌓는 뿐만 아니라 본인의 프리젠스를 이제 주변 동료 과학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학회 발표를 통해서 계속 주변 과학자들과 인터랙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계속 사람들에게 본인의 연구를 알리고 친구를 만들고 친구 동료를 만들고 자신들의 콜래버레이터가 될 만한 사람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본인의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기간인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가 있지만 거기에 이제 확장되는 형태로 뻗어나가야 되고요.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어떤 NTU라는 조직의 구성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또
제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 관련 행사들에 또 참여를 하고 거기서 좋은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제 예로 뭐 학과 관련 서비스 중에 다양한 논문 심사 아니면 무슨 인터뷰 같은 것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뭐 싱가포르 같으면 뭐 언더그래주에이트 프로그램 중에 뭐 외부 그 논문 심사 같은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학생 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 뭐 이제 고등학교나 아니면 그 뭐 주니어 스쿨 이런 데 관련돼서 이제 학교 홍보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이제 학과나 아니면 학교 소개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여해서 학교를 알리고 학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련 그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해줘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일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황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은 아마 결혼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아기가 2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아 문제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역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또 다른 부담으로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고 이제 가족을 구성하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포스닥 때는 굉장히 연구로 바빴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일로 더 바빠지는, 그래서 이 네 가지 그 역할들을 굉장히 잘 배분해서 균형적으로 키워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면서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시기에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또 있다 보면 이런 그 학교의 일 플러스 본인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그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죠. 그런 것들 맞추기 좀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젊으면서 아직 일도 잘 익숙하지 않고, 그런데 가족도 또 매니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걸치면서 가장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테니어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지금 NTU 같은 경우는 4+3 트랙으로 지금 저희들은 오퍼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4+3 트랙은 뭐냐면 4년 일단 계약을 해서 재임용 과정을 거쳐서 3년을 더 시간을 주고 그 시기에 테니어를 이제 지원을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4+3 트랙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4+3 이 트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3단계 그 준비 과정을 좀 공유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1은 이제 초반 작업인데요. 이제 기반을 본인의 이제 연구 기반을 다지는 시기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따서 이제 연구비를 마련하고 본인의 연구실을 잘 구성을 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또 수업 같은 경우도 이제 자신이 아마 한 1, 2년 차 정도 되면 어떤 수업을 하게 될지 대부분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수업을 잘 준비를 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끔 노력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이제 1, 2년 차 되면 이제 학교에서 가장 굳은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가장 젊은 교수들이니까 이제 밖에서 직접 뛰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학교 간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이제 학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하고 직접 무슨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1년에서 3년 정도는 부지런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 2가 되면 이제 한 3, 4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프로젝트도 한두 개 정도 하고 논문도 한 본인의 그 퍼스트 코레스판딩으로서 한두 개 정도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이제 박사 한 3, 4년 차 정도 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기라고 해도 뭐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그 연구에 대한 윤곽이 좀 접힌다고 하나? 그러면 일단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일단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좀 가지고 다른 프로젝트를 이제 연구비를 더 이제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연구의 초반 연구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좀 어드밴스드 버전의 논문들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실험실을 더 키우고 싶으면 포스닥이나 학생들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이제 연구실을 좀 인력을 더 보강한다든지 혹시라도 이제 학교에서 성사연차가 되면 수업을 한두 개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추가로 주는 수업에 대해서 또 이제 본인의 노하우로 수업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적응이 필요하겠죠. 여전히 이제 학교 관련 서비스들이 이제 여전히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학교 관련 서비스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FRP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에 관련된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다양한 그 학교의 그 조그만한 이벤트들에 관련돼서 이제 좀 그 어드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계획하는 걸 좀 도움을 주는 보드 멤버가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년 정도를 보내고 나면 이제 재임용 기간이 와요. 그러면 재임용 기간이 오면 이제 재임용 패키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지금 이거는 NUS는 잘 모르겠는데 NTU 같은 경우는 일단 테뉴어 과정에 필요한 그런 서류들하고 거의 비슷한 서류를 내야 되는데 뭐 CV도 내야 되고 연구 실적, 뭐 티칭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레퍼런스 레터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순전히 재임용을 위한 그 패키지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테뉴어를 다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임용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더 본인의 그 이력을 좀 성장을 시켜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뭐 H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 토탈 사이테이션 아니면 뭐 자신의 연구 분야의 탑 저널에 논문을 한두 개 정도 내면 좋고요. 물론 안 내셔도 상관없는데 그 정도 이제 낼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본인이 자신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안도감을 느낀다고 하나?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연구가 궤도에 올랐구나. 물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궤도에 올랐구나 정도로 좀 이렇게 본인 스스로 조금 안도하는 기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고군분투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물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작했던 1, 2년 차 때와 많이 다른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임용을 한번 받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테뉴어를 준비하는 기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테뉴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나?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글로벌 이코노미가 안 좋아지면 잡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교수들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에이징 문제가 있고 학생들의 수가 점점 주니까 대학도 교수 수를 점점 줄여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테뉴어에 저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교수 수를 줄여야 되면 당장 줄일 수 있는 교수 수는 테뉴어를 받는 교수들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위험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 싱가포르 정책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가설이기 때문에 실제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우리는 너무 외국인 비중이 크다. 교수 그 파퓰레이션 중에. 그래서 내국인을 더 위주로 뽑겠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선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레이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로 인해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고 또 학교 내에서도 이제 그 스트래티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는 뭐 센서를 많이 키우겠다 그랬는데 내 연구 분야가 센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학교에서 약간 포커스 분야가 아니면 내가 좀 밀리지 않나? 이런 걱정이 또 들게 되고 그러니까 연구의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콜래보레이션의 성격에 따라서 또 학과 내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의 테뉴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 이거는 본인의 퍼포먼스와 상관없이 이제 어떤 주변 환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향에 의해서 내 테뉴어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구 학사 관리 변화가 생긴 예를 들어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이제 연구비를 많이 땄는데 연구가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연구라는 거는 리스크를 항상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한 대로 방향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연구 프로젝트는 마무리할 수 있지만 그 다음 프로젝트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A라는 프로덕트가 나와야 그 다음 B로 가는데 A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연구에 대한 리스크가 들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서 다른 프로젝트로 연결을 할까, 이런 고민도 생기게 되고, 이게 하필이면 테니어 기간에 일어나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내 연구에 갑자기 굉장히 디스컨티뉴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사 관리의 변화인데, 예를 들어 갑자기 PhD 학생들이 문제가 생겨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그러니까 뭔가 돌발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자신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교수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잘 졸업을 시킬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 상황인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경우는 제 친구의 경험인데, 와이프가 이제 둘이 미국에서 일을 하는데 와이프가 중국에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테니어를 받아야 되는데 와이프가 중국에 돌아가고 싶으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테니어 기간인데 중국에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설득하는데 와이프가 너는 그럼 남아라, 나는 가겠다 해서 그냥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잡을 잡아서. 그러면 혼자 남아서 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국 1년 후에 테니어를 못 받고 그냥 중국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 환경에서도 이제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그 의도와 다르게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에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를 떨어져 살 것인가, 아니면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또 개인적인 고민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테니어를 못 받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테니어 과정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테니어를 받는데 영향을 주냐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레벨 1 프로블럼은 내 손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들. 예를 들면 이제 학생이 그만뒀어요. PhD 애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 남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생이 하던 연구가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연구를 지속해 나갈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해서 인력을 재배치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연구 프로젝트 중에 다른 좀 캐퍼시티가 있으면 하이어를 더해서 이 연구를 대신하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콜래보레이터를 찾아서 이 연구를 좀 다른 친구들에게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내 손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이제 다른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 경험상 이제 논문을 좀 좋은데 쓰고 싶은데 제 아이디어는 어떤 한 부분에 필요해요. 그러면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조 교수님한테 가서 조 교수님 이런 아이디어로 연구를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 교수님이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연구를 같이 해서 좋은데 논문을 냈어요. 그러면 저도 새로운 경험을 얻는 거고, 조 교수님도 이제 저희 엑스퍼티즈를 알고 거기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손에서 한 게 해결되지 않는 연구들을 이제 주변 그 익스피리언스 교수들을 통해서 콜래보레이션 통해서 연구의 그 스펙트럼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좀 좋은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학회 같은 문제면 이제 저희 프리랜서가 너무 약해서 제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AKC나 아니면 학회 같은 데서 제 발표 기회가 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저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플랫폼이 생기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 연구를 알릴 수 있으면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알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알리는 경우도 좀 이런 그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레벨 3는 예측 가능하지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제 선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기에 너무, 예를 들면 학교나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교수들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누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기본 인바이러먼트, 이미 그런 경향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모르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도 더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방법은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깨달은 바는 일단 이 레벨 1, 2에 관련된 문제들을 본인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도움을 얻어서 좀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 여러 활동들을 지속해 가면서 이제 테뉴어를 받는 준비를 하고 레벨 3나 레벨 4 관련된 문제들은 그냥 하늘에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운이라는 게 있다면 레벨 3나 4 같은 경우는 어떤 운에 맡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도 수많은 운과 그리고 어떤 우연에 의해서 사실 이 자리에 온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많은 시험을 거쳤지만 그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잘 붙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런 레벨 3, 4 레벨은 언제나 존재하거든요. 이런 프로블럼은.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오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어디서 제가 멈춰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가 어떤 결과를 얻기 전에 레벨 1, 2에 관련된 문제들은 최대한 풀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내야 좀 테뉴어를 받기 전까지 좀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레벨 3, 4에 관련된 문제들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테뉴어를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그냥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슬기로운 자세로 지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뭐 뾰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발표는 이걸로 끝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